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가 마련한 경제 콘서트가 벌써 5번째인데요. 멀리 상암동까지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콘서트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인구입니다. 인구.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또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입니다. 5,165만 명 정도 되더군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으면 이게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적은 걸까요? 이제 각자 개인의 스케일이 나타나죠. 한 5억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 500만이면 오붓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사실은 많으면 많아서 좋기도 하고, 뭐 많으면 나쁘기도 하고요. 또 적으면 적어서 좋기도 하고, 적어서 나쁜 점은 있는데, 그래서 인구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만, 다만 이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다가 또 갑자기 변덕을 일으켜서 적게 태어나다가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서서히 변하는 거야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데,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게 되면 어느 한 세대에 많이 태어난 아이들은 집단을 이루면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릴 때는 치열하게 이제 뭐 유치원 입학 경쟁도부터 해야 되고 취업난이고, 점점 가면 그분들이 가면 이제 고령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구라는 건 이렇게 그렇다고 갑자기 늘리기도 어렵고 갑자기 줄이기도 어려운 건데, 우린 참 어려운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앞에 닥친 문제들이 많죠. 뭐 주택 문제, 불경기,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래도 더 심각한 다른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지켜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의 문제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거꾸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 나라 코리아 큰일인데 저 인구 절벽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문제는 우리가 어디 좀 참고할 만한 나라도 없고,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참 외로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좀 같이 좀 풀어보자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답, 다양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분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뜨거운 박수라도 보내드립시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냥 시작할까요? 예, 뭐 그렇군요. 저는 뭐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는 줄 알고. 아니고요. 아니. 먼저 장의를 하셔야 강연료는 후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원의 조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강연을 부탁을 받고 제가 이 강연의 이 지난 과거를 봤더니 이게 80분 정도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사실은 제가 준비를 80분을 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80분이 아니라 20분 강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의 내용을 뭐로 잡아야 되나, 사실 그래서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80분짜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은 그냥 이 뭐 준비한 거와 상관없이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 이 기자님께서 인구가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인구가 문제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저출산도 문제고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문제다 얘기가 나온 거.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얘기 나온 것도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한 15년을 사시면서 고령화 때문에 진짜 문제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고령화 때문에 정말 문제였구나. 못 드셨죠? 그 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진짜 문제구나 라는 생각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혹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기자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근데 보면은 내 인생은 하나도 안 심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증가합니다. 한 언제까지 증가할 거냐면요. 통계청의 예측으로는 2030년까지 한 2100에서 200만 사이까지 가고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2030년까지 증가할 거고 그동안 나는 고령화 저출산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국가는 우리한테 나한테 인구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출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출산이 된 게 2002년서부터예요. 2002년서부터 한 해에 몇 명이 태어나기 시작했냐 하면 50만 명 밑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50만 명이 뭘 의미할까요? 50만 명? 별 잘 모르겠죠. 자, 저는 72년생입니다. 1972년생이면 저희 베이비 부머 2차 세대예요. 저희 때 몇 명이 태어났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여기 요 근처에서 사실 제가 태어났어요. 여기 수색이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 난지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고 한 학년이 15반까지 있었고 그것도 오전 오후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입학은 한 어떤 초등학교를 했는데 졸업은 다른 데서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다가 학교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만한 미니 학교. 그래서 제가 1회 졸업했고 저는 중학교도 1회 졸업생이고 고등학교만 이제 안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살아왔어요. 근데 한 세대 만에 저희 딸아이가 2002년생이고 둘째 아이가 2005년생이에요. 한 세대 만에 첫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48만 명 태어났고 둘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43만 명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에서 딱 한 세대 만에 절반도 안 되게 된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몇 살이냐? 2002년생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까지 계속 40만 명 언저리에서 태어났고 올해 정말 조금 태어날 거예요. 올해는 아마 많이 태어나면 41만 명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 예측으로는 내후년 2018년부터는 3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그리고 첫 번째 아까 그 질문이 그였잖아요. 왜 그는 나한테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쳤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려서 그래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제야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얘네들이 아직 사회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문구류, 그 다음에 교복 산업 그런 데는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 한 먹는 아이의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런 데는 영향을 미쳤는데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대학 들어갈 시점이 됐다. 18세가 되어서 20세가 되고 대학 들어갈 시점이 됐다. 엄청난 영향을 우리한테 가져올 겁니다. 뭐 영향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얘네들이 18세에 들어간다. 이게 18세라는 거는 그때부터 사회에 들어가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든지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가 갑자기 급축소됩니다.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주 많은 것들.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산업. 다이어트 산업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눈 교정하는 산업, 뭐 애들 관련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남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군대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학 산업이 문제겠죠. 저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데 서울대학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관한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올해 60만이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18세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 7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얘네들 중에서 미리 대학을 간 애들 해서 수능은 60만 명이 응시를 해서 봤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이 4년제 대학이 몇 명 뽑는지 아시나요? 4년제 대학에 38만 명 뽑고 있습니다. 1년에 신입생을. 그러니까 60만 명이 시험을 봤다고 치면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70%예요.
67에 42, 한 42만 명 정도가 4년제 대학을 가고 싶고 혹은 뭐 저 2년제 대학까지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지방대학 굉장히 들어가기 쉽고 지금 현재는. 근데 저희 딸아이 48만 명, 둘째는 43만 명이에요. 2002년, 2005년생인데 48만 명이 70%가 유기된다. 그럼 몇만 명이 대학을 가는 거죠? 30한 4만 명 정도죠. 38만 명을 대학을 뽑아야 4년제 대학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3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재수생도 있고 좀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이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은 제가 첫째 아이를 가르치면서 키우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18세에 대학을 안 가면 된다. 네. 한 3년 지나서 둘째랑 같이 가면 돼요. 그래서 둘째랑 같이 2005년에 가면 됩니다. 2005년에 태어난 아이는 43만 명이에요. 43만 명 곱하기 70%가 유지되면 47에 28 하면 한 29만 명밖에 이만 갑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학이랑은 완전 다르죠.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 산업은 망합니다. 제가 만일 대학교 이사장이면요, 저는 지금 바로 생각할 거예요. 학교 문을 닫든다, 첫 번째. 아니면 교직원들의 월급을 확 깎는다. 아니면 세 번째는 학과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확 줄인다예요. 안 그러면은 학교를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별로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고령화는요. 고령화는 왜 문제가 그동안 안 됐을까요? 우리가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고령화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장 주 산업 연령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25세에서 55세잖아요. 25세에서 55세는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산 가능 연령을 다 따지면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5세에서 55세까지만 하면 2008년까지 줄기차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IMF를 극복했습니다.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마르커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우리나라는 꿋꿋하게 지켰어요. 사실은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5분의 3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령들만 따지면. 그래서 오히려 국가는 저출산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나 일자리 이런 건 오히려 더 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분들이 55세를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은퇴를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은퇴를 하면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자기가 책임질까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의존할까요? 국가 사회가 할까요? 뭐 해외로 그냥 나는 이 국가 못 살겠다, 해외로 가버려야겠다 갈까요?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은 이거 뭐 내가 알아서 해야지이지만 정말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알아서 할 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다 세금 내고 연금 내고 했는데 왜 제가 알아서 해요? 받아야지. 그거 안 받으면은 제2, 제3의 최순실이 나타나서 다 가져갈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더 받아내야 됩니다. 더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밑에 쫓아온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노인 부양의 책임이 만약 가족에 있으면요. 저는 애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죠. 노인 부양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니라. 그럼 저는 애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의 노후 부양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옆집 애들이 내면 됩니다. 옆집 애들이 낸 세금으로 저는 받으면 돼요. 저는 그동안 안 내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합리적인 인생이 되겠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령화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그게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고령자가 많아지면 이제 점점 고령자가 많아집니다. 올해가 14%인데 조금 있으면 뭐 2020년이 되면은 20%를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고령자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고령자다. 뭐 다른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세바시라는 데서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인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내 마지막 자동차 구매 언제 할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에서 내 마지막 자동차 언제 사실까요? 나는 아직 무슨 인생에서 내 차도 없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있을 거고 언제 사실까요? 마지막 자동차 60세? 55세? 60세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때가 은퇴 즈음입니다. 그렇죠? 은퇴를 한 다음에 차를 사실 수 있으실까요? 못 살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은퇴 이후에 내가 자산이 있어도 이거 괜히 6, 7 좀 차도 요즘 굉장히 비싸져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럼썸으로 그냥 크게 사버리면 갑자기 제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만일에 내가 아프면은요 진짜 요즘에 의료비가 너무 올라가서 아프면 큰 돈이 확 나가야 돼요. 어릴 때는 아프지도 않고 큰 돈이 나가지도 않고 큰 돈이 나가도 또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못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지금 뭐 현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현대자동차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엄청 위기죠.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은퇴하시면 아무도 차를 안 살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아, 은퇴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만일에 뒤에서 쫓아오는 인구의 크기가 똑같이 유지만 된다면, 당신들 은퇴하세요. 차 안 사도 그만이에요. 나는 여전히 살 수 있는 구매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인구, 그 밑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자동차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고민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차를 은퇴한 다음에도 한 번 더 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차를 사서 끝이 아니라 75세에 한 번 더 살아야 돼요. 인생 100세인데 100세까지 살려면 그래도 75세에 한 번 더 사서 멋지게 한번 내 인생 새로운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광고를 카피를 막 내야 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라면.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래도 팔리니까요. 지금 현대기아자동차가 작년에 엄청 판 자동차가 뭐냐?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G80인가 뭐 새로 나온 거 큰 차 있잖아요. 그거 엄청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수에서의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매출은 상승을 했었어요. 큰 차 하나 파는 게 작은 아반떼 여러 대 파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 큰 차를 사줄 사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대부분 50대가 사잖아요. 50대 인구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사준 겁니다. 근데 저 40대가 50대가 되면 저희는 인구는 못지않게 큽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구는 크기만이 아니라 특성이 또 있어요. 이 베이비부머 1세대가 지금 50대인데요. 베이비부머 1세대들하고 저희랑 굉장히 다른 점이 저희는 베이비부머 1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지만 너희랑 나랑 하나도 안 달라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1세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태지를 모르고 태어나신 분이 자라신 분이고 우리는 서태지를 듣고 자랐던 세대거든요. 우리는 랩이 뭔지 알았어요. 베이비부머 1세대의 랩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우리의 랩은 서태지였거든요. 우리 밑에 쫓아오는 사람들의 랩은 G.O.D였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랩이 누가 안 해요? 지금은 워낙 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저희는 현대기아차 안 사요. 저희는 왜 현대기아차에다가 우리 국산차라고 벌고 있어요? 현대기아자동차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기술력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뚫고 들어가서 보면요,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자동차의 임금이 엄청 높습니다. 그 임금을 다 우리가 비싼 차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시작하면 좀 못 삽니다. 실제로 제가 현대기아자동차의 그 내부의 그 분들을 강의를 드리러 갔다가 제가 뭘 주문을 했냐면 숙제로 뭘 내드렸냐면 지금 현재 인력 구조가 있잖아요. 인력의 연령 구조별로 한번 뽑아봐 주세요 하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 구조를 딱 뽑았더니 50대가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최고 관리자입니다. 거긴 CEO가 들어가고 CEO라는 건 이제 이사급 이상 그리고 부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50대입니다. 지금 2014년에 그분들이 16%였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제적인 회사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똑같이 해서 2025년이 됐을 때 인구 구조, 연령 구조를 한번 뽑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직 사원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50대 이상이 42%가 나옵니다. 지금 40대가 너무 많아서예요. 그러면은 40%를 넘는 50대의 임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임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켓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차격 가격을 올려야죠. 근데 그럼 우리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살까요? 아니면 폭스바겐은 안 사실 거고 뭘 다른 나라 차를 살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삽니다. 저 같은 면도 다른 나라에서 차를 살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럼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때부터 위험이 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시장이 급축소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조업만이 아닙니다. 금융시장도 똑같아요. 자, 금융시장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보험사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 보험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험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사들은요, 예컨대 삼성이 보험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왜 2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모르나 제가 유추해 보건데, 왜냐면 제가 이재용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라서 전혀 모르나, 제가 저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유추해 보건데, 보험 산업처럼 돈이 매달 들어오는 게 없어요. 현찰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엄청 크잖아요. 전 세계 연금 국가 연금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국민연금으로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지역연금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규모가 너무 크면은 한 번에 무너지면 다 망하기 때문에 크게 안 하고 이거 쪼개 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인 기업이라고 본다면 투자자가 국민연금인 건 아시죠? 연기금이라는 국민연금인데, 그 국민연금처럼 그게 왜 부자냐? 돈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내주시잖아요. 보험이 그겁니다. 보험은 오늘 사망하는 사람보다는 내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젊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제일 좋았던 게 보험인데 하나 가지고 모자라서 생명보험 말고 화재보험을 또 만들어요. 만일 더 만들 수 있으면 더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제가 기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기업해라. 뭐 할래? 그러면 저는 보험 관련된 걸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만 이 설계만 해놓고 사람들한테 얘기만 해주면 그냥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현찰이. 그것도. 딴 거는 나 어음 끊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는 다들 현찰로 돈을 내줍니다. 이런 좋은 산업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돈 받아가지고 전자에 투자해서 전자가 커지면 됩니다. 그런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아져요. 그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보험을 낼까요? 받아갈까요? 예, 그리고 그냥 받아갑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보험을 깨는 일입니다. 저도 한 3년 전쯤에 갑자기 저희 교수 아파트, 서울대학교 교수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어디 전세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세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 전세 자금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보험을 깬 겁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어요. 제가 한 60만 원씩은 냈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보험 설계사가 와서 막 얘기하면 아 그래요? 하고 보험 막 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씩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게 이제 꽤 커졌던 거죠. 그 돈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보험을 깨서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주 최소한으로 미니멈으로 했는데 더 줄이려고 그랬더니 그 보험 설계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미니멈으로 지금 20만 원으로 지금 맞춰놨는데, 자, 그렇게 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걸 깨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언제 오느냐? 은퇴하면 옵니다. 은퇴할 사람이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10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할 일이 뭘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일이 자영업이에요. 자영업은 불나방인 걸 알면서도 뛰어듭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하나를 뭘 차리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리스크가 좀 적으니까 프랜차이즈로 뛰어듭니다. 근데 그때 프랜차이즈를 하든 뭘 하건 다 필요한 게 목돈이고, 난 목돈은 없고 목돈을 할 수 있는 게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돈을 나한테 주기만 했던 사람들이 금융시장이 갑자기 확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받아갈 거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보험사들이 뭘 팔아왔냐? 아주 엄청나게 좋은 상품으로 변액 유니버설 연금보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 팔았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샀어. 한두 개씩. 이제는 뭘 팔아야 되죠? 했더니 손실보험을 하자. 우리는 건강보험은 민영화가 안 되니까 거기에 상해를 입으면 내가 영수증이랑 끊어오면은 돈으로 줄게요 하잖아요. 진단서 끊어오면은. 그래서 그걸 엄청 팔았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아주. 근데 그것도 팔 줄만 알았지 내가 돌려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돌려주는 시점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요 급감을 할 거예요. 저건 어떨까요? 스탁마켓은?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 막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00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2000 즈음 된 게 아마 거의 한 6년 넘었을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만일에 인구가 더 커지고 시장이 컸다면은 이게 더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 1세대가 은퇴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쫙 거의 한 해에 80만 명씩 은퇴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역시 또 하나 뺄 게 뭐냐면은 자기가 투자했던 거 다 빼먹어가면
아니면 증권에 투자했던 거를 안전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바꿔야겠죠. 저도 바꿀 거예요. 그때 되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증권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바꿀 게 없습니다. 예. 한번 했다가 다 말아먹어서. 예. 이런 거 모르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 남의 이야기만 듣고 막 했던 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작아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마구 다가올 겁니다. 그 시점이 이미 그 출산 쪽에서의 영향력은 5년 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쪽의 영향력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이게 확 급속하게 다가올 거는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한 10년, 7에서 10년 사이에 이 일이 쾅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한번 흔들릴 거예요. 자, 우리들이 또 투자를 하는 또 좋은 투자처가 있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부동산은 계속 좋아져 왔어요.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랑 부동산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아닙니다. 관련이 엄청 큽니다.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왜 좋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에 2000년서부터 우리 재건축 많이 됐잖아요. 재건축할 때 주로 제가 건축업자다. 작은 평수를 짓는 게 좋을까요? 큰 평수를 짓는 게 좋을까요? 건축업자면 작은 평수요? 왜요?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큰 평수를 해야만 저희가 이득을 거기다 이윤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큰 평수가 훨씬 더 이득입니다. 차도 그렇고 다 큰 평수를 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큰 평수를 그동안 사실 많이 지어왔어요. 왜 그러면 큰 평수를 지었냐? 물론 이것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만일에 저희 집을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작은 평수를 드릴까요? 큰 평수를 드릴까요?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걸 원해서 큰 평수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000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30평대 이상의 큰 평수가 증가된 아파트만 봤을 때 증가된 그 비율이 200%를 넘었습니다. 작은 평수는 한 160%인가 150% 정도만 증가를 하고, 근데 이게 220%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인트레스트가 두 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인트레스트가 맞아 떨어졌느냐? 왜냐하면 2000년에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3명하고 4명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큰 평수, 중대형 평수 들어갑니다. 그죠? 작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30평대, 40평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죠. 제일 부분은. 작은 평수가 아니라 혼자 사는데 방 4개짜리 가면 뭐 하죠? 뭐 방 하나는 고양이 방 하나는 개방 뭐 이렇게 하려면 해줄 수 있죠. 고양이나 개도 우리 집 가구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개나 고양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예. 자, 근데 그 2000년에 3인 4인 가구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3인 4인 가구 계속 가는구나 하면 3인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30평대 이상을 짓는 게 맞았던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촥촥촥 바뀌기 시작해서 3인 4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작년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혹시 이런 경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으니까 언제나 어딜 가셔야 되냐면요.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코시스라고, 제가 통계청을 이렇게 광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통계청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제공하는 정보 중에 보면 인구, 가구 이거와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에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가구를 보면요. 이미 우리 서울시의,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의 대세 가구원 수는 뭐냐?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서울시에. 전국이 27%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한 28, 9%가 될 거예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한 27%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이미 5%를 넘었어요. 3인, 4인 가구 다 합쳐도 지금 한 30, 한 7, 8% 이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60%가 15년 만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저희 집이 40평대다. 이게 앞으로 더 줄 거고 더 빨리 줄 겁니다. 4인 가구가 얼마나 빨리 줄 거냐면요. 2025년이 되면 4인 가구는 서울시에만 봤을 때 통계청이 예측해 놓은 거 보면 한 15%로 줍니다. 15%. 자, 그럼 4인 가구 가는 게 40평대예요. 지금 40평대 아파트 강남에도 많아요. 40평대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부동산은 심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심리와 정책, 특히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트레스트. 정권을 누가 갖느냐? 그 정권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면 부동산 값을 띄웁니다. 이번처럼. 네, 이번 정권이 왜 부동산 값이 올라가나 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퍼즐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 저출산도 그 퍼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이 기자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저출산 정책도 다 그 퍼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동산도 그동안은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와가지고 막 부동산 가격을 높여놨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요, 청년들이 결혼하거나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직업적 안정성이 없으니까요. 직업적 안정성이 있어도 결혼을 못합니다. 이유는 남자들의 경우는 살 집을 못 만들으니까요. 그거를 부모님도 못해줘요. 이제는 부모님이 집값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나만 좋았던 거예요. 우리 애들은 못해줘. 내가 해줄 줄 알았는데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못해주고 나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살집이 되게 중요하니까, 또 체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최경환노믹스가 나타나서 한 일이, 최노믹스인가 초이노믹스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청년들의 이 인트레스트와는 정반대로 윗세대들, 부모 세대 혹은 뭐 좀 이렇게 좀 뭐 갈등을 제가 지금 조장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있는 사람들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펴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저출산으로 나타난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제 수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수혈이 이제 끝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곧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게 곧이에요. 자, 그러면 40평대는 그러면 이제 쳐요. 1, 2인이 들어가는 게 작은 평수잖아요. 작은 평수 잘 될까요? 잘 돼야만 하죠.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인 2인 가구의 거의 60%가 노인이에요. 아까 노인은 자동차도 안 사고 파는데 집을 사고 파시겠어요? 예, 집을 사고 안 파시겠죠. 집이라는 거는 역시 상품이라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여기서 부동산으로 자산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하셔도 작은 평수는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하세요. 그런데 한 5에서 7년 뒤에는 정리를 일단 해놓고 현찰화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약간의 관망 이후에 좀 다시 들어가시는 걸로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짧지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그겁니다. 이 인구라는 거가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다들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 인생에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부터 시작인 거라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일이 미래가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것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진짜 그렇게 갈 겁니다.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미래를 설계하시는 것보다는 아시고 설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창피하지만 뭐 이 강연의 이 즐거움과 강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한국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그때 어릴 때였죠. 어릴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경제적인 안정화를 꾀해야겠다.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얘기하는 걸 정말 다 들었어요. 제가 정말 다 들었어요. 뭐도 들었냐면 하물며 제 후배 한 녀석이, 대학교 후배인데 후배 한 녀석이 걔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형 이거에 한 얼마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한 200만 원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찰이 뭐 가진 게 200만 원이 있었으니까 거기 했더니 진짜 다음 날 이게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그랬더니 빼지 말래요. 기다리고 있으래요. 또 한 번 기다렸어요. 그때 정말 상한가를 한번 또 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말을 들으니까 좋네. 그래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뭘 해줘요. 여기에 분산을 하라는 거예요. 분산을 했는데 분산하니까 또 한 5개를 얘기를 했는데 2개가 상한선을 칩니다. 그래서 갚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이미 알았어야 되는데 떨어진 건 저한테는 안 보여요. 상한선 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은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인 막 해서 조그만한 데다 투자시키고 막 개미들 이렇게 하는 뭐라 그랬는데 제가 무슨 뭐라 그랬는데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인 투자자예요. 투자 뭐 이름은 투자 자문가고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이렇게 치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몰랐었습니다. 요즘 안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꽤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 왜 그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 투자자라 그러나 뭐 그 자들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엄청나게 큰 돈을 물리고 비싸서 빚내서 그걸 투자를 했는데 물리고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부동산 투자다요. 어떻게 쉽냐 하면은 분당에 실제 그 얘기를 해주세요. 분당에 뭐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쭉 지어졌잖아요. 그 무슨 군지 정확히 무슨 동네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아시지 않나요? 그 주상복합 새로 막 올라온데 거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일단은 분양권을 가서 사면 되는데 네가 분양권이 없으니 분양을 받을 수가 없으니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사면 된대요. 그래서 피가 뭔데요? 피를 모르냐고. 피가 모른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프리미엄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권리금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권리금 같은 거를 얹어주고 그거를 사래요. 근데 3개, 4개를 사라는 거예요. 3개, 4개를 사면 돈이 처음에 목돈이 들 거 아니에요. 2개건 뭐 3개건 사면 목돈을 내면 그 다음에 그거가 이 중도금을 안 낸대요. 다 은행이 내주고. 그래서 저는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개, 4채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언제나 이걸 살 사람은 오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3개, 4개 중에 뭐 2개건 3개건 나머지 2개 안 살 거 팔고 그 돈으로 네 중도금 그걸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일단 강남과 분당은 끝났으니 천안 아산역에 거기 괜찮다. 거기를 그래서 진짜요? 가서 천안 아산역에 가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하나를.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투기보다는 제가 가서 살겠다. 왜냐하면 천안 아산역이 그 KTX 바로 옆이라서 서울역까지 18분에 오고요. 광명역까지 18분에 오고 광명역에서 서울대학교까지는 지금 강남 순환도로가 뚫렸잖아요. 진짜 그거 타면 금방 와요. 한 5분이면 와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역전이 쭉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몰랐던 거죠. 인생은 집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술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또 물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난 인구학자인데 왜 내가 미래를 이렇게 내 미래를 모를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미래학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요. 그런데 미래의 모습이 그럴까? 아닐까? 까리까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구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냥. 뭐 이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면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박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아니다. 네가 얘기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거의 대부분 그냥 수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미래 정해져 있는 미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만일 기계나 이런 AI의 미래는 어떨까요? AI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굉장히 신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인구학이라는 공부를 하지만 저희 학생들한테는 제가 뭘 시키고 있냐면은 인구학을 뭐에다 접목을 시켰냐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이렇게 빅데이터를 몰라서는 인구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아주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뭐냐? AI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지식을 막 창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AI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사고, 생활 엄청 바꿔놓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정해져 있는 미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얼마만큼의 규모로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이보그가 등장할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은 사이보그의 숫자를 산하 제한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산하 제한했잖아요. 가족 계획. 가족 계획이 아니라 사이보그 가족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근데 언제부터? 모르지 않습니까? 인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미래를 이렇게 좀 그려보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고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해낼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내시면 아마 이 거시적인 미래는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를 해서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런 데 투자 안 합니다. 저의 미래를 딱 보고, 예, 그런 데 할 필요 없다. 거기서 나온 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외시킬 필요 없다가 저의 지금, 예, 지론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 때 저희 집 딸아이, 그저께 저희 집 딸아이한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첫째가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에 관심 없는 거를 이제 엄마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인 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숫자로 공부를 다 해놨더니 공부를 안 해도 하나 안 하나 똑같더라. 그래서 하지 말고 차라리 고등학교 가면, 저는 이제 그런 옛날로 말로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고 지금은 뭐 마이스터고 뭐 이런 데를 보내도 좋겠다는데, 집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학교 끝나고 애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할 때 얘는 내가 데리고 와서 베트남 말 가르치겠다. 베트남 튜터링을 해서 3년 동안 베트남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만일 지가 요즘에 뭐 맨날 이 앞머리 내려주세요가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용을 시키던지, 그러니까 AI가 못 해주는 것들, AI가 해줄 수 있는 거가 많잖아요. 근데 AI가 못 해주는 게 감성하고, 정말 이 델리케이트한, 이게 머리도 감성이에요. 그거는 힘드니까 그거 못 해주는 거를 시키자. 그래서 그걸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어제는 집에 조금 축구하느라 늦게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들어갔더니 보통은 나와서 반겨야 되잖아요. 애들이 집사람이 안 반기고, 예, 집사람이 반기면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반깁니다. 근데 둘째만 반기고 첫째가 안 반기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인사도 안 하고 수기울이고 앉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엄마한테 혼났냐? 안 혼났대요. 너 공부가 어렵니? 아니래요. 왕따 당했냐?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냥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왔더니 애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아빠랑 한 이야기를 애한테 했대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저녁 때 그 헬스클럽 다니고 지금부터, 너는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자. 이걸 했더니 애가 딱 그 덕선이의 말 기억나세요? 응팔의 덕선이. 엄마 나 포기하지 마. 기억나세요? 얘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닌데, 우리는 사실 얘를 포기했으면은 방임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 거였는데, 애는 아직도 선생님들이랑 친구를 보니까 지 인생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 인생은 정해져 있는 인생으로 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는 제가 얘기한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딱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미래는 아주 많은 상당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미래는 뭐 때문에 정해져 있냐면 인구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인구 통계를 조금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면 본인들의 미래를 맞춰서 정해서 만들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닙니다. 학교 가도 그렇게 강의하십니까? 저희 학생들이 여기 3명이 와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강의 안 하나? 학교에서는 절대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네, 잠깐만 앉으시죠. 네. 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아이고, 바퀴가 달렸네. 네, 바퀴가 있다. 예, 저희도 피곤해서요. 좀 앉아서 저녁 때라서요. 예, 앉아서 할게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생명, 삼성화재. 내일 아침 장 시작하면 팔아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사실 국내는 안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다 전 국가적인 회사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래서 그 세계의 시장을 같이 봐야 돼서 절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과학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건 정해져 있었던 일이에요. 인과학적으로 보면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주인이 바뀌는 걸 미국 사람들이 싫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걸 막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의 주인이 바뀌어 나간다는 게 이미 미국이요 2010년서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의 50% 이상이 히스패닉입니다. 2030년이 되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미국의 주인이 바뀝니다. 히스패닉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느끼면 싫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히스패닉들한테 해도 아주 많은 백인 중산층이 이제 뽑아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당선이 현대기아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요? 트럼프가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35%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멕시코 시티에다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를 얘기하기 전에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구매 인종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미국 전체 인구에서 누가 제일 많이 사주냐면 히스패닉들이 제일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 얘기까지 합니다. 현대차의 H를 히스패닉의 H로 우리는 애드버타이즈를 하자. 근데 히스패닉들이 엄청나게 사주고 히스패닉들의 인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마거도 커집니다. 히스패닉들의 인구는. 그러면 히스패닉들한테만 잘만 팔면 현대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을 했어요. 트럼프가 히스패닉을 못 막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들어있는 인구가 많고 히스패닉들의 출산율이 백인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다면서요. 중국의 관세를 45%가 물린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물건이 중국의 제조업으로 통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힘들게 만드는데 현대기아자동차의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의 그 경쟁자가 누가 될 거냐? 누구일까요? 중국차입니다.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만일에 중국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 현대기아자동차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주식은. 근데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년, 잘 나가면 8년은 제가 볼 때 현대기아자동차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렇게 네, 조영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는 강의를 듣고 나면 질문거리가 많아지는 강의가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눈도 많이 초롱초롱하시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요즘 학생들 중에 몇 학년부터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네. 이하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좀 저기 위험한 학생이 하나 있어서 학생 몇 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잠깐 귀 좀 막고 있을래? 중학교 2학년 이하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사실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데 사교육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요. 그럼 이미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저희 때는요. 좋은 대학을 가면 대학만 가면 저희는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예요. 근데 이미 지금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은 못 가져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갖나요? 지금. 우리의 공식으로는 저희의 공식은 맞았는데 이미 그 공식이 바뀌어 나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 요즘에 청년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72년생인 저희 때에 100만 명이 태어났고 저희의 대학 입학 진학률은 38%였습니다. 100만 명 중에서 38만 명이 대학을 들어갔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막 클 때였어요. 저희는 진짜 어땠냐면은 좋은 대학일수록 교수님들이 주시는 원서의 개수가 많았어요. 원서라는 거는 지원서입니다. 지금은 모르시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저희 때는 다 지원서에다 써서 지원을 했거든요. 교수님들이 지원서를 쫙 놓고 눈 감고 뽑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가 뽑은 게 삼성이 걸리면 삼성이고 현대가 걸리면 현대를 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청년 실업의 중심에 서 있는 게 30세라고 한다면 30세가 몇 년생이냐 하면은 85년생일 거예요. 86년생, 85년생. 이분들이 몇 명이 태어났냐 하면은 8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예. 80만 명이 대학 진학률이 몇 %였죠? 80%였습니다. 88, 64. 64만 명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 바로 윗세대, 10년 전에 저희들이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학 일자리 수가, 대졸 일자리 수가 40만 개인데 갑자기 60만 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씩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딜 갔어야 되느냐? 사실은 제조업을 갔어야 되는데 제조업을 우리는 가기 싫어요. 왜냐면 대학 나와서 대졸 못 가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딸아이들 평균 한 45만 명 태어났다고 칩시다. 45만 명이 대학을 몇 명을 간다 그랬죠 아까? 다 가도 그만입니다. 다. 40만 명. 네. 다 대학을 가도 그 일자리는 지금의 30대보다는 훨씬 편하게 일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본다면.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적체된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아까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의 고3들처럼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하는 ROI 개념을 넣으시면 그 ROI가 굉장히 낮겠죠. 애들한테 막 투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공부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갑자기 출산 아수가 그 전에는 1990년대 초반생이 한 75만 명 태어났고 90년대 말에 70만 명대였거든요. 근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2000년이 한 65만 명이 됐고 갑자기 50만 명을 뛰어넘어서 40만 명대로 급감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이 이 강의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라는데 여러분들 피부로 하나도 안 느껴지죠? 라는 질문이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인구표를 본 적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 인구 구조, 올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가장 좋더군요. 그러니까 단군 이래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경제 활동하기에 좋았던 때가 없었던 처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그냥 베스트 멤버가 지금 우리 국가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그 인구 구조가 안 좋은 쪽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흐른다는 건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출산이 갑자기 됐던 거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위기가 가장 컸었고요. 우리 97년에 있었던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인을 늦췄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출산하는 거를 늦췄고요. 그게 가장 컸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책의 부재가 또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있지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가족계획이 언제까지 한지 아시나요? 96년까지 가족계획을 했습니다. 97년부터 이제 인구라는 단어가 정부 조직에서 다 완전 빠지기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없었어요. 인구라는. 그러니까 아무도 인구에 대한 관심을 없었습니다. 출산이 어떤지 아무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1983년에 우리나라가 학교 출산율이 2명을 낳은 거예요. 엄마 1명이 애를 2를 낳았어요. 그럼 그때 사실은 가족계획을 그만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을 계속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은 1.5가 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 놔뒀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성보다는 우리는 딸보다는 아들을 좋아했던 시점이 있어요. 지금은 딸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은 와서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아만 가고 딸은 돈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딸을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막 성감별도 하고 그랬었어서 실질적으로는 애를 태어나는 거는 여성이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랑 여자아이들이 막 80만 명이 태어나도 여자가 40만 명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했던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하게 지금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없었던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 만일에 제가 그럼 이제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뭐 했냐? 그때. 그렇죠. 인구학자인 너는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 천안에 땅 사시라고 바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때는 전 대학원생이었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 뭐 잠깐 뭐 질문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뭐 중간에 저보다는 참석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는 거니까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드시면 저기 매 눈을 가진 분들 몇 분이 마이크를 들고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인구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구학자가 저를 보면 너 이런 식으로 되면 10년 후에는 체중이 한 85kg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예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 밥을 한 끼씩 먹으면서 줄넘기를 시작하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심각하네? 그럼 내가 좀 기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밤부터 달라지면 말씀하신 미래가 금방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건 아닌가요? 희망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해주시면- 되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오늘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 게요. 왜 아니냐면요. 이미 40만 명대로 태어났던 게 15년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이 애를 둘씩 낳아주셔도 그 15년의 그 아이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는 15년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 일하는 건 아니니까 인구라는 건.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오늘 많이 낳아도 15년 동안의 어려움은 여전히 가는 거죠. 과학이 발전해서 15살짜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군요. 사이보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러면 이게 100만 명이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교수님이 요즘 40만 명이 태어나는 아이들과는 운명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즉 그러면 우리의 현재 태어나 있는 인구들 중에 같이 몇 명이 태어났는지가 일종의 운명이라면 네. 누가 제일 운이 좋은 겁니까 지금?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은 제 세대입니다. 저 세대입니다. 저 70년대 초반생들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생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때 IMF가 터졌다고 저희가 힘들다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IMF가 터져서 힘들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50대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이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1년, 2년이 좀 늦었지만 다 직업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산도 늦게는 했지만 했습니다. 그 여파가 밑으로 떨어와서 지금의 30대들이 힘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그러면 편할 거냐?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일에요. 노인 부양의 의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 있다면은 저희 아이들이 뭐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노인 부양의 의무가 다 지금 사회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사회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두 부부만 부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까지 다 부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또 이제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힘들어져서 저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희는 그걸 안 해도 됐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면 저희 세대가 제일 좋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많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위는 없을 때 많이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예, 위가 적을 때. 근데 위가 많을 때 조금 태어나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네요. 위가 지금 15년 동안 거의 공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인생은 저희 딸보다는 더 편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여전히 어려울 거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밑으로 계속 밀리거든요. 뒤로. 그래서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일 만일 저보고 누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하나만 만들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만 될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허경영 아저씨 기억나시죠? 허경영 씨가 예전에 대선 후보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1억씩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 1억 해서 2억 들고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도 안 된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2억보다 더 비쌉니다. 예. 단지 현찰로 주느냐 현물로 주느냐의 차이인데 그거 했었어요. 만일에 그 당시에 2억을 줬으면요. 출산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찔끔찔끔 뭐 10만 원씩 줬어요. 10만 원. 애 하나 나오면 100만 원 주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일 저보고 뭐 하나를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겁니다. 뭐냐면 그 2000년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 먼저 태어난 사람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구는 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에 이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1국가 2체제. 마치 연방처럼. 그러나 여기서 이 체제에서 절대 밑에 있는 아이들을 윗세대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세금도 예산도 딱 구별해서 세금의 구별은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는 안 가는데 위에서 밑으로는 내려올 수 있어요. 2000년 이전생들이만 세금을 내고 쓰는 건 같이 쓰고. 그렇죠. 그 모든 건 다 얘네들. 그래서 프로텍트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해주냐면은 얘네들이 40살이 될 때까지. 그럼 차선도 2000년 전용 차선 이거 나오겠네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예.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만 명 아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저희 딸 아이가 4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 아이가 10년 뒤에 되면은 25살이 되니까 얘가 이제 그 결혼할 나이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얘가 48만 명이면 절반이니까 여자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럼 몇 명입니까? 24만이잖아요. 지금처럼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 그때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24만 명이에요. 10에서 15년 사이에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거 감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감내 못해요. 만약 그거를 감내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걔네들 세대, 왜냐면 걔네들이 40살이 넘어서 경제 규모를 키워서 우리를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 감내를 못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둘씩 나중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젊은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만 낳으시고요. 둘을 낳고 싶어도 둘을 낳으시면 낳으시고, 그러나 밑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둘을 낳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그렇죠. 친구들이.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프로텍션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프로텍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빼먹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안 받아들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피라미드 쭉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통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민이요? 이민은 이번에 미국과 브렉시트를 보시면서도 이민을 생각하시나요? 이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이민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 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이 아니라 저의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이민은 우리나라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대안은 뭘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를요, 이거를 뽑아서 여기다 메꿀 수는 없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키워주면 돼요. 투표로, 선거권으로, 투표권으로 2개를 주면 됩니다. 혹은 위는 0.5만 하면 됩니다. 저는 0.5표만 갖고, 제 학생들은 2표를 갖고. 그런다고 인구가 바뀌지는 않죠. 인구는 바뀌지 않지만 이 밑에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뽑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낫겠습니까? 저는 저희 딸을 위해서 마치 최 아주머니께서 우리 딸은 건들지 말아주세요처럼 저도 저희 딸을 위해서 인구가 감소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좋아하는 몇몇 나라들을 보면 배관공이나 철물점 주인 아저씨의 연봉 소득이 꼭 그럴 때는 대학 교수하고 비교하더군요. 대학 교수보다 높다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즉 뭐 그렇게만 되면 실은 적성에 안 맞는 공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적성에 맞는 일 하면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가 그럼 올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게 태어나면 네. 이제 저하고 교수님만 세상 떠나면 아주 좋은 세상이 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엔 이게 희소성이거든요. 그 나라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게다가 그게 전문성까지 돌아가면은 그 직업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배관공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소성의 가치와 전문성의 가치가 높아질 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앞으로 뭐가 올까요? 그게 한 15년 뒤에 가장 희소하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의사? 간호사요? 네? 대장장이?
예, 대장장이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예, 충분한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저쪽에서 가정교사요? 가정교사? 예, 글쎄, 예. 누굴까요?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의 그 직업군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 전체 5천만 중에 농사 짓는 인구 15%입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이 15%예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60세에 근접했습니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거의 뭐 67, 8세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농촌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젊은 제가 가가지고 누군가가 가서 농사도 잘 짓고 그 다음에 이 유통도 잘 시키고 하는 전문성과 희소성만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잘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나 농업을 국가가 놓고 가겠다. 예, 놓고 가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수입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게 편하지 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다. 농업은 반드시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신토부리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실제로 진짜로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거의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아주 많은 대기업들이요 농업에 뛰어듭니다. 뛰어들 거예요. 지금 현대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막 농업을 그렇게 열심히 다음 먹거리로 농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진짜 인구 때문에 그런 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농업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희소성과 전문성이 있는 거라 만들어 주시면 괜찮은 직업이. 그러면 월급이 오히려 희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교수입니다. 앞으로는. 예, 교수는 정말 넘치는 자원이 박사라. 예, 우리 학생들이 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언제나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박사는 반드시 네가 안 해도 된다. 예, 근데 그래도 농담입니다. 이거는 공부해야죠. 예. 서울대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의 중에 7년 정도 후가 되면 인구의 위기가 한번 닥칠 거고, 뭐 경제적으로 금융시장도 한번 크게 흔들릴 거고, 그러니 그때쯤 되면 그 직전에 좀 일단 팔고서 기다려봐라.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라기보다는 위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일 텐데요. 그 위기가 이유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안 있으면 안 갖고 있으면 그 기회죠, 그게.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기회가 되죠.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지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왜 7년이냐면요. 그때가 베이비부머 1세대들이 다 빠져나갈 때입니다. 노동시장에서. 2세대가 남고 1세대들은 다 빠져나갈 때예요. 그래서 거의 다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동시장에서 1년에 한 80만 명씩이 한 앞으로 8년 동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갑자기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는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죠. 교수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일 직장에서 높은 자리 됐을 때 그때쯤이죠. 그러면 거의 아니요. 그 1세대라고 하시니까 50 뭐 어느 때 베이비부머 1세대면 어느 정도? 베이비부머 1세대는 55년생부터 64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세대는 65년생부터 74년생입니다. 그분들이 다 요즘도 은퇴를 하고 계시지.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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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다 은퇴를 하면 왜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은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비도 해주면 되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자녀가 있는 집들은 자녀한테 엄청 다 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는 가질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그게 시장의 축소로 올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신데 손 들고 이야기하기 좀 그러신 분은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제 콘서트에서는 제 전화번호를 그냥 알려드렸더니 밤에 전화가 오더군요. 예.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어떤 여성분께서 손에 잡히는 경제 잘 듣고 있습니다.
옆에 아내가 같이 있어서 아주 설명하는데 곤혹스러웠습니다. 010-7110-2480 이건 여기서만 잠깐 씁니다. 7110-2480 여기로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참 세심한 배려가 있는 방송입니다. 예. 자, 마이크를 예. 실제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세대의 특징이 부동산은 불패한다라는 일종의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번 것도 부동산이었고 지금 다시 50대가 되면서 결혼하면서 집을 갖기 어려운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대형 주택을 사는 주된 메인 세대가 50대가 되기도 했고 그들이 경험했던 부동산의 그 부가가치 때문에 사실은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렌트하는 시장이 늘어서 다시 뭐 원룸을 산다든가 아니면 소형 주택을 사서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오히려 재투자하는 그 세대가 50대여서 인구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빨리 집을 정리하고 팔아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와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대가 약간의 나라의 특성상 그런 인구학에 관련된 부동산 이런 게 예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개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질문할 때가 편하셨죠? 그러네요. 네.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그 부동산의 위기는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게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이라는 건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심리는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7년 정도를 생각을 저도 하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유지가 될 텐데 7년 뒤에는 그 이유가 되는 왜 그러느냐, 왜 7년 정도를 제가 보냐 하면은 결국에는 심리가 중요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잖아요. 이제는 수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심리가 수요를 이기질 못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50대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으로 성공을 해왔고 부동산으로 지금 다시 마치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거의 위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준비는 일단은 저는 집이 없는 사람이라서 집을 가지고 뭘 할 건 아니고 이 현찰을 많이 만들어 놓자가 저의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우리의 투자도 좋고 뭐 경제 활동도 좋고 그게 반드시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가 우리 내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하고 다른 지역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의 대상은 다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떠나서 사실은 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방이 인구가 소멸될 경우에 거기서 뭐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 그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미래의 변화를 보시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러니까 교수라는 거가 한 가지 좋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만 안 좋은 것도 더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수하면 와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특히 저희 집 딸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 이 TV에서 나오는 교수랑 왜 우리의 삶은 다르냐입니다. TV에 나오는 교수들은 다 잘 살고 뭐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아빠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는 교수는 두 번째 직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계형 교수다. 얘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예. 근데 이 생계형 교수로서 이 나쁘지만 그래도 교수가 좋은 게 뭐냐면 6년 동안 근속을 하면 저희가 7년 차에 연구년이라는 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다 연구년 되면 어디 갑니까 교수들 전문 교수들이 미국 가겠죠. 애들 데리고 영어 공부 시키러. 근데 제가 미국을 안 가고 작년에 그 베트남을 갔습니다. 예, 베트남에 가서 그 이유는 정말 그겁니다. 말씀하셨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저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저희 후속 세대, 그게 우리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후속 세대들한테 뭔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걸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필요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갔던 거고요. 실제로 아마 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 갔다 온 이후로. 좀 우스꽝스러운, 뭐 질문과 상관없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너무 황당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미 많이 황당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 꿈이 뭐냐하면 서울대학교 분교를 하노이에다가 서울대학교 하노이 분교를 세우는데 서울대학교보다 더 크고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수를 시키고 월급도 서울만큼 받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고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저의 꿈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갔다 와서. 왜 하필 베트남입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아주 많은 제조업들이 이미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드는, 전 세계에 나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60%가 베트남 방림 공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있겠죠? 삼성이 그냥 쓸데없이 옮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소기업들도 이미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그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노동력이 올라갔고요. 노동 그 가치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내에, 중국은 자기네 카피캣으로 시작해서 자기네 똑같은 거를 이미 만들고 더 좋은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요.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너무 먼데 못 가고 그래도 좀 비슷하고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노동력이 싸고 인구 구조가 굉장히 어리고 그런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베트남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이, 우리나라가요 0세부터 100세까지 줄을 쫙 세워서 가운데를 딱 잘라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42살입니다. 42살. 베트남이 가운데를 딱 자르면 몇 살이냐면 27살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 말고 자카르타 그 분교보다는 하노이 분교가 낫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고민하는 인구 구조에 이 잘 안 맞는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고 유사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이 좋은 거라면 요즘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면 뭐가 문제죠? 이런 질문이네요. 각각. 예. 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인구가 오늘은 안정적이죠. 오늘 갑자기 누가 많이 죽고 많이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단위를 연으로 놓고 한 10년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하나도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아주 빠르게 줄지 않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나마. 근데 줄고 있고 2018년부터는 30만 명대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빠르면 내년이 아니라 한 10년, 15년부터는 20만 명밖에 안 태어날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죠. 그 다음에 고령자는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대 수명. 남자가 한 지금 79, 80세고요. 여성이 한 85세 정도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까요? 네? 103살이요?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볼 때 못해도 90살까지는 삽니다. 이 통계청이 과거에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미 오래 살고 있는 나라들의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예측을 해놨어요. 그걸 예측한 거 보면은 저 연령대의 남자가 한 88세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 저는 뭐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은 많이는 마시되 다음 날 술 먹고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는 직업이라,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저는 좀 오래 살 거는 맞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학력 수준이 높아요. 학력이 높으면 오래 삽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 아이들부터는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한 90살까지 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 100세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은 엄청 빠르게 증가해요. 인구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요, 마구마구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전혀 안정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 북한의 인구.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정해진 미래라는 말씀은 예측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AI가 예측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는 가능한데 언제 어떤 규모로 우리 사회를 바꿀까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정해진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첫 번째. 그다음에 북한의 인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래서 물론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5천만에다가 북한 인구가 지금 한 3천 북한 인구가 얼마죠? 모르신다면서요? 아니요, 3,200만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북한 인구가 3,200만이라 두 개 합치면은 죄송합니다. 2,30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7천만이 넘어요. 갑자기 괜찮은 국가가 됩니다. 규모로 보면.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는 것이 독일이요. 통일되었을 때 출산율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동독의 출산율이 1.8명이었다가 통일 바로 직전에요. 통일 이후에 0.8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기서 통일이 돼서 그쪽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거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출산도 미루고 혼인도 미루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그 임팩트가 통일이 대박이라는 요즘 그런 표현 잘 쓰면 안 되죠. 통일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쓰지 말았었어야 되나 잘못 썼는데 통일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마도 통일 이후에 한 15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일 거예요. 지금 독일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위기는 지금 당장인데 통일이 되면 당장 그 위기가 해소되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통일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를 안 좋은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미래 경제에 영향력을 끼칠 중2, 중1 학부형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지금 많이 와닿았는데요. 중2의 아들이 1학년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엄마인 제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취업을 못한다 하면서 공부를 놨어요. 그리고 마음껏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 생활도 하면은 다시 힘들어지고 아이들이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가족으로서 이 미래에 영향을 끼칠 이 아이들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정말 현명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엄마가 몰랐던 거 어떻게 알았니? 그렇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인구의 변동을 사회 제도가 못 쫓아가요. 그게 너무너무 사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사회 제도는요 교육제도입니다. 그 교육제도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더 이상 학생이 없잖아요. 그럼 대학 입시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때도 1년에 한 번 시험을 받고 지금 아이들도 1년에 한 번 시험을 봐요. 우리 때는 저는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받고 1년에 그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지원하고 끝이었고 지금은 기회만 여러 번 줘서 더 복잡하게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번 기회를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18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제도고 그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다 대학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바뀌어야만 하고 실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AI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연구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기억해서 연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구의 모든 레퍼런스는 다 어디냐? 구글신입니다. 구글신. 우리 구글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일에 구글이 어떤 미친 강의가 하나 나타나서 알고리즘을 내가 A를 B로 바꿔야지 그리고 다 바꿔놓고 모든 찾는 게 갑자기 이상해지면요 전 세계의 예컨대 암 관련된 걸 바꿔놨다 암 관련된 논문의 흐름이 다 바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 찾는 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억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잘 찾고 제가 그걸 잘 조합하는 머리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잘 암기를 해서 그거를 다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를 않아야만 하는데
아직도 그걸 가고 있어서 제 생각에 저는 만일에 진짜 누군가가 저한테 나의 대선을 도와라. 그러면 네가 너한테 뭘 해주마. 그러면 제가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만 바꿔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진짜 교육 제도의 페다고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다고지라는 건 교수법이에요. 교수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70명을 놓고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랑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하실 때는 아마 한 35명, 40명이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저희 딸아이가 아마 그 지금 선생님 딸이 아드님의 한 반이 몇 명인 줄 아시죠? 몇 명이에요, 거기? 그렇죠. 저희 딸아이가 20명이에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배운 게 그거고 그 바꾸라는 아무런 걸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게 없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바뀌고 있어서 그거를 아마 다음 정권 때는 정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걸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정권 때 바꾸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정권을 바꾸자는 걸로 또 아닙니다. 다음 정권. 오해하실까봐. 예. 예. 우리가 인구 구조에 대해서 당장 매년 봐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 보니 그동안 모르고 살아오고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데는 그 많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걸 오늘 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구조의 변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많이 다루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조영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라고 서로 사인도 안 줬는데 그 박수가 들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예, 우리는 예, 오늘 저 손에 잡히는 경제가 준비한 5번째 경제 콘서트였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예. 6번째 콘서트도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방송도 아껴주시고요. 또 다음 콘서트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